그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공식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식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 모든 공식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암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동산 학교로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해가 먼저이고 나중에 암기입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암기할 분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암기 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암기해야 될 상황이라면 제가 뭐 앞글자를 따서라도 이렇게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문제도 사실은 어쩌면 암기일 수도 있어요. 그 암기라는 것이 풀이법의 암기입니다. 풀이법.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이런 유형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게 암기라면 암기지. 이렇게 풀더라는 방법이죠. 방법. 그러면은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방법대로만 풀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숫자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계산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암기라고 다르지만 사실은 이해가 우선입니다. 공식들 웬만하면은 저는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화폐 시간 가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부분의 기본서들이 엄청나게 공식들을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공식들을 딱 2개만 써놨어요. 다른 공식들은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은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지금 현재 100만원 하고요. 1년 뒤에 100만원 하고는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1년 후에는 100만원보다도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이게 지금 100만원이 1년 뒤에는 더 숫자가 커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숫자가 더 커지겠죠.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100만원. 지금 100만원 받을래요? 1년 뒤에 100만원 받을래요? 그러면은. 지금 100만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뒤에 얼마 주면은 똑같을까요? 요거보다는 더 많이 줘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는 시장 이자율을 따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치면은요, 이게 이제 계산의 편의상 그냥 10%라고 할게요. 지금은 10%는 이제 엄청난 이자지만, 시장 이자율이 10%라면 지금 현재 1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되겠죠. 이자까지 붙어서. 이래야 똑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현재 100만 원과 1년 뒤에 110만 원이 똑같은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2년 후에 얼마 될까요? 요 10%가 연 10%예요, 연 10%. 연간 10%. 2년 후에 120만 원? 저를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10%라고 할 때는요, 여기 10%라고 할 때는 여기 한 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110만 원의 10%는 동그라미 한 개 없애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10%가 아니고요. 여기에 10%예요. 여기에서 10%는 이제 달리 계산할 때만 그래요. 근데 그 달리 계산을 우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리 계산이에요. 이자 붙은 그 상태에서 다시 항상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10% 붙이면은 11만 원이니까 121만 원이요. 그럼 3년 후는요. 여기에서 다시
10%니까 얼마예요? 12.1만 원이거든요. 여기 소수점 이렇게 치면은 항상 여기에서 한 개 이렇게 가면 10%가 되거든요. 그럼 12만 1,000원이거든요. 12.1 그러면 133.1 이렇게 돼요. 숫자가 점점 복잡해지죠. 이렇게 가서 10년 후면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묻는데 이거 일일이 계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 못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미래가치 계산하는 것을 할증한다 그래, 할증. 숫자가 커지죠?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을 요거를 곱셈합니다, 곱셈. 요게 할증률이 되는 거예요, 10%가. 10%가 할증률이에요. 밤에 택시비 할증하는 거 있잖아요. 택시 할증을 몇 프로 하냐. 택시 할증 몇 프로 하죠? 택시 할증 몇 프로 하죠? 사람들이 참 건전하게들 사시네. 밤에 12시 넘어도 좀 다니고 해보시지, 그래. 옛날 얘기인가 봐요. 옛날엔 해본 적 있죠. 놀다가. 나이트클럽 가서 늦게. 그렇게도 안 놀아봤어요. 참 건전하게들 사시네. 자, 1 플러스 할증률이 10%가 숫자로 나타내면은 0.1이에요, 0.1. 신약 택시 할증 20%. 이 만원 나올 자리가 12,000원 나오는 거예요. 할증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증 할인할 때는 그 퍼센트만큼을 계산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할증률을 1에다가 더해요. 이게 원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1이 원금에 해당하는 거고 0.1을 더하면 1.1이죠. 1.1을 곱하기 하는 거야. 곱하기 뭐 한다고요? 곱하기 1.1 하면 얘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올 때는요. 또다시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치면은 여기까지 오려면은 1.1을 몇 번 곱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10번 곱하면 되죠. 100에다가 곱하기 1.1에 10제곱 이렇게 10번 곱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힘드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이렇게 이 숫자를 알려준다고 미리 계산해서 문제에서.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2.594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1.1에 10제곱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숫자를 줄 때는 1.1의 10제곱은 2.594, 1.05의 10제곱은 1.785, 1.1의 5제곱은 1.84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준다고요. 여러 개 주면 이제 이 중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지 내가 골라서 곱해야 된다고요. 이것만 주진 않겠지, 당연히. 여러 개를 줘놓고, 이 중에서 골라서 곱하라,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몇 년 후의 값인지를 찾아서 그 숫자를 계산해서 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표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퍼센트가 있고요. 여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10년이에요. 그럼 여기 숫자가 있겠죠? 10년 10%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다고, 여기에? 2.594가 있다고, 2.594가. 이 표를 주는 거예요, 표.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곤란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딱 주면은 표에서 요 숫자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0% 찾아야 되고 여기가 기간 10년 찾아서 이게 만나는 점, 만나는 이 박스의 표에 셀이죠. 셀 만나는 표에 2.594를 찾아서 곱하기를 하면은 현재 100만 원이 10년 후에는 얼마 된다? 259만 4천 원이 된다냐. 2.5배가 넘으니까 100만 원이. 맞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찾기만 하면 된다고 표에서. 아시겠죠? 이거 직접 계산할 필요 없다고.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여기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어떤 때는. 이거는 몇 번 반복해서 곱하는 거예요? 1.1을 반복해서 3번 곱하는 정도까지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는 지금까지 출제가 됐어요. 근데 4년 이상은 출제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20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년이. 공식 알아야만 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합격률이 0.7%인 경우에 출제가 됐어요. 합격률이 0.7%. 합격률이 0.7%면 1000명 중에 7명 합격했거든요. 10년 전에. 1000명 중에 7명 합격했다는 얘기는 500명 정원인 전 학년에서 한 3, 4등 하는 시대 애들만 합격한 거예요. 전교 3, 4등. 그런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빼고는 이런 거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제끼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제끼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지금 이 현재 100만 원이 10년 후에 약 259만 4천 원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거꾸로 10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렇게.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쪽으로 올 때 계속 곱해왔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 해서 가야 돼요. 나누기.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를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이러면은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할증보다는 할인을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볼까요? 100만 원을 10% 할증하면 110만 원 됐죠. 자, 이럴 때는 10%를 계산해서 더해도 110만 원이 나오고요. 10% 계산해서 더하기 1.1을 곱해도 110만 원이 나와요. 10%를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식이든 여기서 계산하는 방식은 같아요. 자, 근데 110만 원짜리 냉장고를 할인하면은 110만 원짜리 냉장고 할인 10% 할인 얼마예요? 99만 원이죠. 아니에요. 110만 원짜리 냉장고 10% 할인한다고 하면 주문해서 얼마 꺼내야 돼요? 10% 할인하니까 11만 원 할인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11만 원 할인하면은 110만 원에서 11만 원 할인하니까 99만 원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럼 할인했을 때 99만 원 되면 얘가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10% 할증했을 때 이렇게 됐다면 10% 할인하면 다시 얘가 돼야 되잖아요. 99만 원 됐잖아요. 안 맞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 110만 원 하고 같지요 했다가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 99만 원 하고 같지요 한 말이 되냐고 이게.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0%를 할인할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인하듯이 10% 계산해서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맞다고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0을 곱해서 1.1을 곱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갈 때는
나누기 1.1을 해야 돼. 나누기 1.1을. 그래 이쪽에 값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쪽으로 올 때는 곱해서 나왔지만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를 하고 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이 10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하면은 나누기를 몇 번 해 온단 말이에요. 나누기를 10번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나누기 1.1의 10제곱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근데 1.1의 10제곱이 아까 이거 2.594 있었죠. 근데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숫자를 안 알려줘요. 문제에서는. 100만 원 나누기 1.1의 10제곱은 곱하기 1.1의 10제곱 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요. 역수잖아요, 역수.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인 거 아시죠? 곱하기 역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몇이에요, 지금? 2.594잖아요. 1.1의 10제곱이. 그러면 1 나누기 2.594 하면은 0.3855가 나오거든요. 약 1 나누기 1.1의 10제곱. 문제에서는 이 숫자를 알려줍니다.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곱하는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대신 이 숫자는 이 숫자하고 역수 관계 있어요. 역수.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 된다 이 말이야. 두 숫자를 곱하면. 이거 역수니까 지금. 얘하고 얘를 곱하면 1이 되는 것처럼. 문제에서는 이렇게 곱하는 숫자를 알려줘요. 그럼 이 곱하는 숫자도 이런 표가 있어요. 표가. 이런 표가. 여기에 기간이고 여기가 퍼센트 있으면 여기가 10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0%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뭔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이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똑같은 10년 10%인데 여기는 2.594고요. 똑같은 10년 10%인데 여기는 0.3855가 있어요. 표가. 이 표의 이름과 이 표의 이름은 똑같을 수가 없죠. 표의 이름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되는지 이 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되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이 표에서 찾아야 되나? 이 표에서 찾아야 되나? 지금 현재 돈을 알려주고 미래 돈을 물을 때는 이걸 물을 때는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걸 물을 때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돼요? 이 금액을 물으면 이쪽 표에서 찾아야 돼요. 미래 돈을 알려주고 현재 돈을 물을 때는 이쪽 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이 표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이 표의 이름을 일시불 내가 계수표라 그래요. 일시불 내가 계수표. 요 내가가 미래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래가치. 일시불이죠. 한 번 지불한 것의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요. 일시불 현가계수표라 그래요. 이 현가가 현재 가치를 줄인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을 때 이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을 때는 요 표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미래 가치를 알고 싶을 때는 저 표에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미래 가치를 알고 싶잖아요. 이 표에서 찾으라고요. 현재 가치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표에서 찾으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걸 구별을 해볼게요. 지금 금액을 알고 10년 후에 이 금액을 알고 싶은 건지 10년 후에 이 금액을 알고 현재 이 금액을 알고 싶은 건지 지금 이게 상황이 요 상황이냐 요 상황이냐 둘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일시불 내가계수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일시불 현가계수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복잡한 거 하는데 요거는 지금 들었다가 까먹어도 사실 관계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이 개념만, 지금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할인하는 거와 할증하는 개념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짝만. 지금 요거는 지금 일시불이라는 단어고요. 요거 한 번이죠.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이렇게 있다면, 요때만 불입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불입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첫 번째 연도 초거든요. 이건 매 기간 말에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불입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50만원씩 또는 100만원씩 적금 붙는 거죠. 그랬을 때, 요때 금액이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100만원씩 36개월간 적금 부면 36개월 뒤에 3,600만원만 받나요? 아니죠. 이자 더 얹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달에 집어넣었던 거는 이자가 35개월치 붙거든요. 첫 번째 달 말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총 36개월이면 이걸 그냥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거 10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100만원, 이거 100만원이 10년 후에 259만 4천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100만원씩 10년 동안 10번 넣는 거예요, 매년 말. 그럼 원금만 따지면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10번, 매년 말 10번 넣으니까. 근데 얘는 몇 년치 이자가 붙어요? 10년인데 첫 번째 년도 말에 집어넣었으니까 9년치 이자가 붙어요. 얘는 9년치 이자예요. 첫 번째 년도 말이에요. 얘는 8년치 이자가 붙을 거예요. 여기 오면은 얘는 9년치 이자, 얘는 8년치 이자, 얘는 맨 마지막에 얘는 이자도 안 붙어요. 마지막 년도 말에 집어넣고 바로 합산하는 거예요. 이자도 안 붙어요, 얘는. 이렇게 합산한 이 금액이에요. 합산한 이 금액.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아프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돼. 이거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이거 수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만 파악하시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이에요.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매번 들어가는 게 있죠. 매번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요,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합계, 원리금 합계. 됐어요?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하고 있고, 그건 공통점이에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죠. 이렇게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연금이란 단어를 써요. 연금. 우리가 그 퇴직해서 받는 그런 단어의 연금 의미가 아니고요. 매 기간마다 지불된다는 의미의 연금이에요. 맞아요? 자, 이게 차이가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해요?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연금의 내가 계수표. 이것도 표가 있어요. 요 10년 10% 몇 퍼센트냐에 따라 여기 표가 떠 있거든요. 요 표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또 달라요. 이게 일시불 내가 계수표에서는 아까 2.594였잖아요. 여기가 연금 내가 계수표가 있다고요. 연금 내가 계수표는 여기 10년 10%에서 15.94예요. 15.94. 그럼 100만 원씩 불입하면은 이 말이에요. 100만 원씩 불입하면 그 100만 원에다가 나는 곱하기 뭐만 한다고요? 저 15.94만 한다고요. 100만 원씩 불입하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94만 원이죠. 100만 원에 15배가 넘으니까. 100만 원에 15배니까 1,594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연금의 내가 계수표에 가서 숫자를 찾고, 이 상황에서는 일시불 내가 계수표에 가서 숫자를 찾고, 이 상황에서는 일시불 현가 계수표에서 숫자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 거는 요놈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때 금액이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금액. 매 기간 불입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연금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 현재 가치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가 있겠죠. 여기 표는 연금의 현가 계수표가 있어요. 요 표를 가면은 이제 연금 현가 계수표를 가잖아요. 연금 현가 계수표를 가면 여기가 0.3855가 아니고 6.145가 있어요. 이거 제가 아무렇게나 쓰는 숫자가 아니에요. 다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수업하려고 표에 있는 거 다 외워가지고 0.385 또 뭐죠 이거 2.594 6.145 15중 다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년 말 100만 원씩 받을 거를 지금 미리 받으면은 이 100만 원 곱하기 며칠 곱하라는 얘기요. 6.145를 곱하라는 얘기요. 그럼 얼마 받는다는 얘기요? 614만 5천 원 받는다는 얘기요. 지금 미리 받으면 100만 원씩 10번 나누어 받을 거를 미리 한꺼번에 받으면 됐나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표에서 가서 찾는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게 모두 6개 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사실 2개만 사실 이해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조금 보너스로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에 더 설명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것을 알아야만 나중에 이제 다른 이제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출제도 합니다. 실제로 출제도 여기 10년에 5번 정도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11쪽의 맨 윗부분까지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 2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도 중요해요. 지금 이게 현금 수지 측정이잖아요. 이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투자 분석 기법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현금 수지 측정을 알아야만 이쪽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현금 수지 측정을 보시면은 그 11페이지에 표가 있죠, 표. 공식표예요, 공식표.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끔찍할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고 하면 막 더 기가 막힐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울 수 있어요. 같이 하면은 돼요. 같이 하면. 혼자 하면 외우기 힘들어도요. 같이 하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지렛대 효과를 말씀드릴 때 그 투자론 기초에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소득이득은 매 기간 발생하는 것이고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휘발성이 굉장히 높죠. 분명히 오늘 했는데도 지난주에 한 것도 아니고 오늘 했는데도 이게 처음 들어 이게 오늘 지금 3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3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 첫 번째 이거 할 때도 했고요. 2번째 소득이득 자본이득 어디서 또 했죠? 어디서 했지? 2번째 설명할 때 중간에 했는데 어디 할 때? 어디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지렛대 효과에서 이때 처음에 이 기초에서 했고요. 위험과 수익인가 이거 할 때 했단 말이에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오늘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매 기간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매 기간 발생하고 이거 임대료 수입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처분시 발생, 처분시.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2가지라는 거예요. 매 기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줄여서 수지라 그래요. 들어오는 걸 수입, 나가는 것을 지출, 이렇게 수지. 그래서 그 2가지의 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2가지의 수지. 하나는 소득이득과 관련된 수지가 있고요. 하나는 자본이득과 관련되는 수지가 있는데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는 뭐 이 정도고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 소득이득과 관련되는 게 영업수지 계산이고요.
자본 이득과 관련되는 게 지분 복귀액 계산이에요. 이렇게. 영업수지 계산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건 뭐와 관련된다고요? 소득 이득과 관련되고요. 요거는요, 자본 이득과 관련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을 이제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영업수지 계산 공식 써드립니다. 영업수지. 자, 요거, 우리 수익성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성 부동산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원룸주택을 예를 들게요. 제가 좋아하는 원룸주택. 이 원룸주택은, 방이 20칸이 있어요. 원룸주택이. 근데, 한 칸에 연간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한 칸에 500만 원에 20칸이면 1년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00만 원에 20칸. 멀쩡하던 사람들도 여기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500만 원에 20칸 밖에서 계산하라 그러면 돈 계산하면 눈이 그냥 벌게져 가면서 이렇게 바로 계산해요.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눈빛을 내면서 이렇게. 500만 원에 20칸이 왜 여기서는 계산이 안 되냐고. 1억이잖아요. 500만 원 20칸. 자, 그러면 그 500만 원의 20칸만큼이 정말로 내 수입이 되냐고요. 정말로 될까요? 500만 원, 20칸 다. 1년에 1억씩 손에 잡을까요? 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비용이 나가는 것 생각하기 전에 들어오는 돈이 1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 1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왜 없을 수 있어요? 방이 비어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방이 비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요. 방 한 칸마다,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계약한다 치고요. 한 달 단위로 계약한다 치고, 계약 임차인이 나가면서 바로 그 날짜에 바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한 3일 정도 빈다면, 한 달에 3일 정도 빈다면, 그럼 10%에 10%, 30일에 3일. 3일만 비워도, 매달 3일만 비워도, 얼마가 비어요? 10%가 빈다고요. 그러면 그 10% 비는 동안에 이 임대료가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그렇게 계산하면은 오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 계산한 게 바로 가능 총소득이에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가능한 의미로서 100% 가능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이만큼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맞죠? 이게 얼마라고요 지금? 1억이에요. 왜 이만큼 1억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공실. 또 방은 찾는데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은 찾는데. 그런 거를 빼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계산한 게 바로 유효 총소득이에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유효. 이런 단어를 주의하시라고요. 가능, 유효. 이건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계산한 게 뭐예요? 유효예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관리하느라고 이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꼭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에 따로 계좌번호 딱 적어 놓고 앞으로 이 통장으로 임대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이 차 있으면은 일단 들어오겠죠. 방이 비어 있는 데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방이 차 있어도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입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간, 자, 여러분들 통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입금, 출금 잔액.
이렇게 되잖아요. 입금난, 출금난, 잔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으로 찍힌 총액이 바로 뭐냐? 입금으로 찍힌 총액이 유효. 입금으로 찍힌 총액이 유효라고요. 그렇잖아요.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입금으로 안 찍힐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유효는 내가 일단 내 통장에 구경은 한 거예요. 구경은 한 거라고. 1억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경하는 건요, 유효청소득을 구경한다. 일단 입금 총액 아시겠어요? 이게 9천만 원 뭐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됐습니까? 이게 입금으로 찍힌 총액이요.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그래요. 돈 안 내는 사람들 거. 불량부채 충당금. 자, 근데 여기다 이제 기타 소득을 더해,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뭐 주차장 수입 또는 자판기 수입 같은 거예요. 부의 수입이에요, 부의 수입. 부의 수입 있잖아요. 자판기 갖다 놓으면 자판기 수입도 짭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 괜찮은 자판기는 한 달 수입이 괜찮습니다. 자판기 수입이. 자, 그런 거. 또 주차장, 주차료 받으면은 발생하는 수입.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요런 걸 이제 입금을 하면은, 기타 소득을 입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입금 총액으로 9천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입금 총액이 9천이지, 거기 이제 빠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남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빠지는 거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면 어려울 것 같아도 어렵지 않은 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서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요, 사업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이 매출 있죠, 매출. 매출액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영업 경비를 충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사업 접어야 돼요. 그 길로 바로 두 번 볼 것도 없이 바로 접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달 운영 경비도 못 턴다. 빨리 접어야 돼요. 운영 경비를 못 턴다는 얘기는 이 중개 수수료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딴 데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계속 메꿔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입으로 이렇게 했는 소득으로 일단 뭐가 충당이 돼야 돼요? 들어온 돈으로 경비가 충당이 돼요. 경비. 운영 경비가.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경비를 빼야 돼요. 그 경비가 충당되고 빼고 남는 게 바로 순영업소득이에요. 유효청소득으로 경비가 충당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경비가 충당되고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빚낸 거 갚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빚낸 거 갚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들 있죠. 주식 투자할 때 회사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증자한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증자. 근데 그 증자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증자가 운영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증자하잖아요. 이런 회사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증자하잖아요. 그나마 그건 괜찮은 거예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일단 운영 경비가 모자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운영 경비가 모자라는 건 아니고 그 전에 대출이 도래하니까 대출 만기가 되니까 그거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건 그나마 괜찮은 거고, 지금 운영 경비가 필요해서 자금을 끌어 쓴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에 대출도 있는 데다가 더 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뭐를 빼야 돼요? 운영 경비를 빼야 돼요. 운영 경비를 빼고 남으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빚 갚아야 된다, 빚.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 해요, 사실은. 자, 빚을 갚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낼 것도 고려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유효, 일단 내 주머니에 찍힌 돈에서 몇 단계로 빼요?
세 단계로 빼는데 제일 먼저 뭐를 빼야 되고요? 경비가 충당이 되냐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은 나중에 나중. 적자인 상황에서까지 세금 내지 않거든요. 적자인 상황에서까지 세금 내지 않아요. 그러한 거는 나중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고려해서 이제 소득이 없으면 이제 세금 안 내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빼고? 경비. 그 다음에는요, 빚 갚고, 그 다음에는 세금 내고. 요 세 단계로 빼는 거예요. 자, 경비 빼고 순이고요. 빚 갚고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리고 세금 내고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래서 가유 순 전 후. 자, 이걸 외워야 돼요. 가유 순 전 후. 자, 가유 순 전 후 외워야 돼요. 가유 순 전 후. 네, 이걸 외워야 돼요. 가는 가능 총소득이고요. 유는 유효 총소득이고 수는 순영업소득. 저는 세전 현금 수지.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돼요. 자, 일단 가유순전후 외우신 후에 자, 유효 총소득 여기에서부터 세 단계로 뺀다 그랬죠. 일단 내 주머니에 찍힌 돈 입금 총량에 의해서 빠지는 거를 세 단계로 뺀다고요. 여기서 빼는 게 뭐라고요? 경비 빼는 거예요. 영업 경비. 경비 빼서 예를 들어 7천 정도 된다. 7천만 원.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뭐도 갚고요. 빚도 갚고. 이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부채 서비스액. 요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뺀 게 한 4천 뺐다고 치고요. 그럼 3천 정도 남는다고 보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소득이 있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있으면 뭐를 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거 500만 원 뺀다고 치면은요. 이게 2,500만 원 세후 현금 수지가 남습니다. 자, 가유순전후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가유순전후 이렇게. 자, 요 사이사이에 빠진 게 지금 요걸 안 썼다 해도요. 사이사이에 빠진 것을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죠. 1억에서 이게 빠진 게 뭐 때문에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과 기타 소득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9천에서 7천 된 거는 뭐 때문에요? 경비 때문에 그렇고요. 7천에서 3천 된 거는 빚 갚는 것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 때문이고요. 3천에서 2,500 된 거는 영업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2,500이 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외울 수 있어요. 보세요. 유가 일단 내 주머니에 찍힌 돈이죠. 유에서부터 찍힌 돈에서부터 세 단계로 빼죠. 그렇게 되면은 순전후가 돼요. 가유순전후에서 유 밑에 순전후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비 빼고 순이 돼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빚 갚고 전이 되고요. 세금 내고 후가 돼요. 됐나요? 자, 유에서부터 출발해서 순전후라 그랬어요. 유에서부터 순전후.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됐습니까? 자, 만약에요. 지금 이게 10억의 매물로 나왔어요. 10억의 매물로 나왔으면 4억은 내 돈으로 투자하고요. 6억은 타인 자본으로 투자를 해요. 이거 6% 이자를 주기로 하고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할만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투자분석 기법에서 할 얘기예요. 투자분석 기법에서 이거 할만한 거냐, 할만하지 않은 거냐를 판단을 할 때 이걸 알아야 판단한다고. 지금 현금 수지 측정을 해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퍼센트 계산해요. 그래서 계속 퍼센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몇 퍼센트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일까요?
10억 투자해서 2,500은 2.5%, 10억 투자해서 3,000이면 3%, 10억 투자해서 7천만이면 7%, 10억 투자해서 9천만이면 9%, 10억 투자해서 1억이면 10%.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브리핑 해야 되고, 지금 투자자가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알아보러 왔는데, 계산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투자자한테 이거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나오는데, 이거 할만합니다. 아니면 이건 조금 어렵겠네요.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려면 말고요. 이거 그냥 평생 주택 전월세로 할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이 상가,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 목적에 하는 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수익률이. 그럼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프로 할 거예요? 몇 프로로 설명해야 돼요? 2.5%? 2.5%? 10억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4억 투자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주문해서 4억 나왔잖아요. 예? 4억 투자해서 2,500이라고 해야 돼요. 왜요? 지금 이 10억이 번 거는 여기까지가 10억이 번 거예요. 지금 여기 7천만 원이 요 3천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4천만 원을 뺐잖아요. 이 4천만 원은 6억한테 준 거예요, 6억한테. 은행이 6억 빌렸잖아요, 은행한테. 6억 빌린 거에 대해서 뭐를 갚은 거예요, 지금? 원금이자 갚았잖아요. 이건 6억 몫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디로 와야 돼요? 이건 4억한테 와야지, 4억한테. 6억과 4억이 합쳐서 7천만 원 벌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6억과 4억 합쳐서 7천만 원 벌었고, 6억한테 4천만 원 줬잖아요, 지금. 원금이자 은행한테. 그러니까 이 3천만 원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나한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억이 3천만 원 벌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4억이 3천만 원 벌면 퍼센트 어떻게 돼요? 4억 분의 3천, 이거 퍼센트 계산해야 되는 투자 금액 분의 수익이란 말이야. 나한테 떨어진 거. 그럼 4억 분의 3천 하면 몇 프로예요? 이 7.5%나요, 7.5%. 그러면, 지금 이건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4억한테요, 10억한테요? 이것도 4억한테죠. 이 위에서 은행 목숨 다 주고, 세금까지 뺀 거잖아요. 세금까지 뺀 거면 4억 분의 2,500 해야 되죠. 4억 분의 2,500 하면 이거는 6.25%예요. 그럼 투자자한테 사장님 7.5% 나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해야 될까요? 6.25%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해야 될까요? 6.25? 그러면 안 되죠. 7.5%가 더 높은 걸로 얘기해야지. 왜 더 높은 걸로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히 더 높은 걸로 하면 안 되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행 이자율 세금 내기 전에요? 세금 내고 난 후에요? 네, 이 은행 이자율이. 나중에 세금 따로 내야 되거든요. 이자 소득세를. 세전이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전 수익률로 얘기합니다. 다. 그럼 여기서도 무슨 수익률로 얘기해야 돼요? 세전 수익률로 얘기해요. 그래서 더 높은 걸로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더 높은 건 아니죠.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기도 세전이니까 여기도 세전이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전 수익률로 얘를 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요즘 같은 시절에 7.5%면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안 해요. 이거 만족 못 해요. 딴 데 이거보다 더 높은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부동산 투자도 은행 예금과는 달리 위험을 갖고는 있죠.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이잖아요. 주식 같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있지만, 은행의 예금보다는 낫다 이거죠. 이 정도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브리핑을 해서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투자 분석 기법은 더 이상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요걸 알아야만 뒤에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쪽의 마지막에 지분복귀액 계산 있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득이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분복귀액은 자본이득과 관련되어 있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요. 처분할 때 매도액 있죠. 매도액. 이 매도액이 유효의 똑같은 수준의 이게 매도액만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유효에서 3단계로 뺐잖아요. 여기서도 매도액에서 3단계로 뺍니다. 그래서 순전후가 생기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유효에서 순전후 하듯이 매도에서 순전후 이렇게 순매도액이고요. 여기는 세전 지분복귀액이고요. 여기는 세후 지분복귀액이에요. 이렇게 순전후 똑같아요. 매 순전후 이렇게 돼요. 다음에 아까 여기 3단계로 뭐 빼고 뭐 갚고 뭐 내고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죠. 여기도 똑같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매도 경비.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 이게 있잖아요. 저기는 여기 원금 이자 갚다가 원금을 다 못 갚은 남은 거 잔금이에요. 잔금. 다 못 갚은 빚은 이때 팔 때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못 갚은 빚은 나중에 팔 때 갚아야 되고요. 이때는 자본이득세라 그래요. 자, 여기는 이제 영업소득세죠. 소득세인데 이거는 자본이득세.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순전후. 자,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가율순전후. 그리고 매순전후. 다음에 13쪽의 투자 분석 기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투자 분석 기법에서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나중에 이런 게 다 투자 분석 기법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이거. 퍼센트 꼭 해야 돼요. 퍼센트.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융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